바람살라에 공부하시러 오시게 된 계기를 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도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또 동국대에서 불교학이랑 인도철학 두 개를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티베트 불교 그리고 티베트 원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접하게 되고 또 관심이 점점 생기고 뭐 티베터 공부를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같이 시작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는 이제 평생에 어떤 것을 제 전공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 티베트 불교를 조금 더 알아보자. 왜냐면 경전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심도 깊게 오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신근 스님이 저보다 먼저 2년 먼저 인도에 오셨고, 스님이 기초 티베터를 하시던 곳에 저도 같이 갔고, 거기서 게실라를 뵀어요. 불교를 이제 언어 과정이 있고, 그리고 불교반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해 주시는 게실라셨는데, 이쪽 사회에서는 숨어 있는 진정한 수행자라는 분으로 아주 뭐랄까 공공연하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스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명망 높으시고, 그리고 계율학 사전까지 출간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게실라 밑에서 공부를 하고 스님을 뵙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도 들으러 다니고, 그럼 이 과정을 따라가면 저렇게 내가 존경하는 스님들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분들이 배출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나도 이 길을 따라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공부에 대한 결심은 누구나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쪽의 공부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고 네. 길게 해야 되는 공부고 또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사시던 곳에서 이제 멀리 떠나서 해야 되는 공부고 그래서 이 결심을 한다라는 게 반드시 간단히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출가할 때 마음과도 어떤 비슷한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일단은 이 길에서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서 인도를 왔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가야지라는 계획은 저도 없었어요. 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다 같이 많은 수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또 직접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와서 이렇게 직접 보게 된 거였는데, 일단은 언어 과정 동안은 언어에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 불교 철학 과정이라든지 불교를 어디 가서 공부할 건지를 생각할 좀 여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언어에 집중을 하느라. 이제 그러고 나서 언어 과정이 어느 정도 1년 넘게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불교 공부를 어디서든 시작해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가장 뭐랄까 인증돼 있다고 할까요? 그동안 많은 세월 속에서
인증돼 있고 보증돼 있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IBD였던 거죠. 그동안 존자님의 많은 통역사들을 배출하고 통번역가들을 배출하고 외국인들이 공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배려라든지 환경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16년 과정을 시작한다는 게 들어가면 글쎄 제 성격상 끝을 안 보면 끝까지 하려고 할 텐데 과연 이 16년 과정을 인도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그 긴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큰 어떤 선택의 장애로 다가왔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구 스님들의 승가대학이니까 비구니로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편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인도라는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 큰 결정에 그 고민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 않은 체질이 문제가 있었는데 신근 스님이 그때 정말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16년 과정은 자신이 없고 그중에서 가장 큰 건 체력으로 견딜 수 있을까? 요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사실 큰 줄기였는데 신근 스님이 아직 많은 나이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도 컨디션은 늘 안 좋을 텐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아프더라도 공부하면서 아프면 더 뭐랄까 후회는 없지 않겠냐,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시간들을 공부를 하면서 지내보자라고 이렇게 북돋워 주셨죠. 근데 그 한마디에 정말 그렇네라고 결론이 되게 편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건 가장 좋은 선례들을 봤다는 거, 그리고 일상적인 작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신근 스님의 그런 충고가 저의 마음을 결정하게 해주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 되시고 이쪽으로? 제가 14년에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네, 14년 차가 되는 거. 14년 차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원하시는 길은 어느 정도 찾으셨다고 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여기를 오려고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대학원에서는 어떤 학문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이 불교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과 수행적인 측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행적인 측면을 제가 대학원에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기에는 어떤 교학적인 기반이라든지 충분한 그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적인 측면들, 기술적인 것들을 학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교학들을 제시해주고 안내를 해주니까 마지막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제가 잘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울 수 없던 것들, 한국에서 있었다면 내가 이런 장애라든지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불교적인 학습 이런 것들을 못했을 것을 여기서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어떤 영적 성장이라든지
또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좋은 사람이 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에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하루하루 느끼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난 나아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 그리고 길을 잘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이쪽으로 오신 게 2010년 정도 11년 겨울 1월이죠. 네, 인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쪽에 계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건데, 아까 신혜스님께도 이제 질문 드렸지만, 그러면은 이쪽에 오셔서 했던 공부를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좀 설명을 해요. 사실 스님이랑 같은 교육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데를 주로 공유하고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최삼링이라는 네덜란드 비구니 사미니 스님이 세우신 외국인 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초 티베터 과정을 1년 반을 했고요. 그리고 스님이랑 같이 사라 컬리지에 들어가서 기초 과정을 원래는 2년인데 저는 중간에 들어가서 1년 반, 1년 6개월 정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뒤다, 로릭, 따릭이라는 티베트 불교 논리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과목들을 3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반야경 6년 그리고 중간학 3년 하고 지금 구사론반 1년 차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 과목이셨어요? 가장 좋았던 건 로릭이었고요. 마음을 다루는 기초 과정들. 네,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다루고 있는 체만함대 성량론이랑 그리고 그 성량론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초심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핵심적인 스키드를 뽑아놓은 따렉이라는 기초 논리 개론서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2가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그런 생각 방식이 저에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인 방법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익히고 하는 것들이 뭐랄까 수학의 공식은 외웠지만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2과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티베트어를 배우시는데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 동국대에 다닐 동안에 티베터를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알파벳 정도는 알고 왔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좀 편했고, 일단 어순이 같으니까 익히기에 마음에 좀 거부감이 덜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알파벳을 외우는 건, 티베터 문자를 외우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익히고 나서부터는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국어에 없는 발음들은 초반에만 조금 어렵고, 글쎄요, 크게 어렵진 않고 재밌었어요. 한국 스님들께서 티베트어를 적응하는 과정들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한국인들은 좀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 티베터 어순이 한국어랑 거의 같고 이제 명사에 형용사를 붙이는 방식만 다르거든요. 우리는 형용사를 명사 앞에 붙이잖아요. 그렇지만 티베터는 명사에 뒤에 붙여요. 그것만 빼고는 어순이 똑같고 그리고 존댓말, 이제 존칭어를 쓰는 그런 것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 특히나 서양권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언어 자체의 어떤 악센트가 되게 강한
그런 언어군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군을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습득력이 빠르고 그리고 훨씬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출발점에서도 중간 이상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한국인들이 훨씬 잘해요, 티베터를. 아까 그 로릭이라는 과목이 가장 배우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목이 왜 좋으셨는지와 그 과목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과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불교라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고 마음에 안 좋은 요소, 그런 번뇌라는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명료하게 하고 알고 해서 그런 번뇌들은 대치법을 써서 그 번뇌를 없애고 그리고 해탈에 가는 도움이 되는 좋은 요소들은 배양하고 증장시켜서 그 일체지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가르침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분류들, 그리고 마음이 어떤 마음은 번뇌고 어떤 마음은 번뇌를 벗어난 마음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심식은 어떤 거고 중생의 마음은 어떤 거고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그 분류를 해 놓은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처음에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나의 괴로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로릭이 제일 관심이 가니까 또 많이 보게도 되고 또 이해도도 높아지고 한국에서 강원이나 동국대에서 기초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점들도 있고 해서 제일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스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학부 과정을 다니고 강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쪽 티벳의 이 교육 과정을 듣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좀 말씀. 일단은 강원이라든지 동국대에서 개론적인 것들을 폭넓게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수라든지 기초 논리 과정을 시작했을 때도 그 법수들을 가지고 이해하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있었던 스님들은 티베터도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논리로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암기하는 것들은 익숙할지언정 법수들에 대한 기초 개념들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스님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기초 과정에서 이미 다 이해를 끝내고 넘어간 것들을 반야경반 중반 이후가 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전공을 가지고 깊이 배우진 못했더라도 넓고 깊게 그 정의 정도라도 명료하게 알고는 갔던 것들이 여기서 그 밑거름이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저에게는 되어 주었습니다. 주임은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돌아가시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죠. 특히나 저희가 사라 컬리지에서 기초 과정 배울 때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고 자애롭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도 그리고 이곳의 현지 스님들한테도 눈높이를 너무나 잘 맞춰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스님의 은덕으로 그 기초 과정들을 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버티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는데
여기 IBD 본교로 올라왔는데 그 선생님처럼 돌봐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학교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주시는 그런 학제로 돌아갔고,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했던 그런 분한테서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별로 논리학과 맞지 않는 기질인데 이 공부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 시간이든지 그런 것들은 채워야 하고, 체력은 따라주지 않고 공부는 생각만큼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데다가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농강을 나가면 농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신근 스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몇 주 휴가를 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뭐 다 이 낯선 학교와 환경과 과목까지 버티는데 학교를 가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강 갔다 오면 학교 가기 싫고, 농강에서 돌아오면 다시 저녁 농강 가기 싫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무언가 시작했을 때 중간에 그만둬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다 이제 스님이 다시 학교에 똑같이 저랑 같이 똑같이 이제 일정을 가시고 하면서부터는 좀 마음을 잡았는데, 저희가 보통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이 10월 달부터 쭉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회를 가면 예전에 안 들리던 말씀들이 조금씩 들리고, 그러니까 뜻은 모르더라도 티베더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답보된 상태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스스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월 달만 되면 다시 마음을 탁 접고 다시 힘을 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한국인 법회가 있었던 때에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한국인들한테. 그때 외국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존자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 당시 통역해 주시던 분한테 꼭 좀 이 질문 좀 올려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다행히 질문을 해주셨고요.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면 뭐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차분차분히 한 걸음씩 그렇게 공부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거의 1시간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각하기는 내가 인도가 굉장히 험하고 네. 지내기 좀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족들이 걱정은 안 하세요? 가족들이 걱정하죠, 아무래도. 또 특히나 인도에 대해서 험한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 인도를 지옥으로까지 묘사를 하면서 그랬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일반적인 인도와는 조금 다른 인도 안에 있는 티베트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는 자극적인 인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매번 하고 또 잘 안부도 자주자주 전하면서 좀 안심을 시키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스님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일단은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신근 스님이 아무래도 가장 큰 지지를 해주시죠. 시험 안 본다고 힘들어가지고 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저와의 싸움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농강을 대론을 하거나 그럴 때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면 대론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선 대론으로 모든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대론장에 가는 게 좀 마음이 기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줄어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신근 스님이 끌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세세하게 또 뭐랄까 북돋아도 주시고 지금 스님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뒤에서도 밀어주시고 앞에서 정말 멱살 잡고 끌어도 주시고, 그렇게 가장 크게 도움을 주셨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국에서 2년이 된 분들 중에 처음에 제가 인도에 와서 지금까지 사실 여기 인도에서도 생활을 하려면 경제적인 측면들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장 큰 지지자고, 그리고 늘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강원 도반, 그렇게 제 마음속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신근 스님께도 이제 질문 드렸지만, 네. 이 교학을 공부하는 순서라든지 혹은 그 불교를 배워가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동아시아 불교를 공부하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너무 낯설고 정말 참선이나 이 수행 선불교 수행만 하시던 분들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스님은 어떠셨는지 좀.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많이 위로한 말인데요. 이 불교 공부가 이번 생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힘든 거는 전생에 닦아두지 않아서 지금 힘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 저의 공부 과제로 다가온 만큼은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봐야 이번 생에 그리고 다음 생에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졌을 때 포기해버리면 언제 내가 이 부족한 나의 이 공부 측면을 언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다음 생에 만났을 때 또 포기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근 스님이 답 잡아 주실 때마다 다시 제 마음을 이제 스스로 위안하고 일으켰던 그 말인 것 같아요. 한국 스님들이 스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 자리 돌리면은 바로 부처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과연 얼마나 그게 실천이 되실지 사실 그거는 체득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렇게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후배들 중에 길을 잃고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또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 있으시나요? 어떻게 공부해가 어떻게 찾아 그런 게 있으시나요? 말씀. 일단 교학에 뜻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곳에서 제시하고 있는 16년 과정들의 프로그램들이 현교에서부터 밀교까지 그리고 논리학적인 접근으로 불교적인 가르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16년 과정에 이제 본인이 들어서고 나면 다른 길에 대한 어떤 바깥으로 눈돌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16년 과정이 인간의 한 생만을 생각했을 때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생, 현생, 다음 생, 그리고 또 다음 생을 생각해보면 16년의 과정은 긴 과정이 아니니까 직접 와서 부딪혀 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번뇌와 한계를 겪어보시고 그렇게 뚫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몸으로 익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론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대론 수업이라는 어떤 토론 수업, 독점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 교육 방법의 어떤 수월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접하는 사람들마다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적극적이고 뭔가 토론을 즐기는 사람 같으면 쉽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좀 내성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대론 수업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론 수업이 진짜 뭐 수업 자체를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질상 어려워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국대 다닐 때요, 발표 수업을 피해서 듣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발표 수업은 최대한 피하고 교수님 강의만 듣는 그런 거, 리포트만 내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걸 해야 되는 주체적으로 이런 대론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스스로에게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심적으로 제일 편한 사람들이랑 해서 최대한으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어려운 마음, 현해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반스님들도 친해지면서 조금씩 그럼 다른 이스님이랑도 해볼까, 이 도반이랑도 해볼까 라면서 그런 방법을 좀 썼고, 그리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충분히 하나부터 소화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 가지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스스로가 좀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런 거는 일반적인 이제 수업에 들어갈 때의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이 대론이 성격이나 성향상 맞지 않더라도 이 대론을 통해서 제가 장점은 분명히 머리로 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대론 수업을 진행했을 때 머릿속에 명료하게 남아있는 것들, 시험을 볼 때 다시 책을 보더라도 그때 배우고 연습했던 것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이게 장점이 크구나. 내가 힘들 뿐이지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불교 학습 방법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 선지식들이 이 대론을 통해서 분명히 옳지 않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그리고 바르지 못하는 견해와 바른 견해를 구별 지으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지 않냐, 방편이지 않냐라고 제시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지금 방법이 어렵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은 견딜 가치가 있지 않나, 내가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론 수업을 한 14년째 해오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론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고 싫고 그러셨었는데 그만큼 해오시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좀 인이 배기고 이제는 좀 할만하다, 그런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 시점. 사라 컬리지에 있을 때는요, 이 띵띵땅이라고 해요. 이제 대론하러 오라고 종을 이렇게 쇠로 된 판 같은 걸 땅땅땅땅 띵띵띵띵 치시거든요. 그래서 띵띵인데 그거 치면 이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난 또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오늘 좀 아프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반야부 올라와서 1학년 때 너무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게 조금 편해지고 즐거움이 있었던 건 아무래도 우리 쌤 깨진다, 그 발심을 배울 때 선생님이 너무나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발보리심 과목을 배울 때 이렇게 뭐랄까, 대론장에 가는 것도 즐겁고 공부를 하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오늘 가서 이거 가지고 잘해봐야지라는 즐거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발부른 심장이 3학년이죠. 3학년, 반야경 3년 차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빌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신근 스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제가 몰랐던 게 이쪽에서 코로나 때 한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의료나 이런 것들이 잘 통제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라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를 잘 마감했다. 네.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코로나에 대한 이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걸 많이 목격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떠셨어요? 일단 뒷집에 할머니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코로나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들것에 옮겨가지고 나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되게 대응을 잘하는 게, 어디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어디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잘 보도를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환자인 것에 대해서도 잘 밝히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나가신 걸 아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숨기는 거죠.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혼란스럽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 퍼지기 시작할 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인도 입국을 못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바꿔서 인도를 그냥 들어왔어요, 사실 먼저. 그때는 이제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다 저희 보면 피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길에 다닐 때 인도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치고 저희한테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델리에서 그 이태리 관광객 그룹을 시작으로 델리에서 확 퍼지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가 그런 손가락질은 더 이상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락다운을 하고 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루에 일정 기간에 일정 시간만 외출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장을 보러 나가면 마스크를 쓰고 그 페이스 쉴드를 끼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1시간 정도 안에 모든 것들을 이제 장을 봐서 돌아오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하루 반나절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동안에 주변 분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고 또 간접적으로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학교는 락다운으로 스님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스님들의 스트레스도 쉽지가 않았고 실제적으로는 농강을 못하니까 좀 각자 방에서 공부하는 능률이 좀 떨어졌죠. 그런데 졸업시험은 다가오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스님한테도 코로나 중간에 스님 우리 이거 한국에 오가는 비행기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있을 때 우리 돌아가자고 얘기도 했었는데 스님의 뜻이 확고하시니까 우리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반야부 시험 다 졸업하자라는 뜻이 확고하시니까 저도 좋은 도반을 둔 덕분에 잘 따라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 스님들도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다는 네. 느낌이었는데 티베트 스님들은 어떠셨다고 보세요? 그 코로나 때. 남인도의 그 3대 본사에서도 사실 되게 명망 있는 그런 환생자 림포체 스님들도 돌아가셨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수업을 거기서도 못하고 캉첸에 다 그냥 감옥처럼 나오지 못하는 생활을 하시고 환자가 나오면 방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따로 환자만 수용을 해두든지 그런 식으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중공양관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주고 방 앞까지 그렇게 하셨고 또 학교 차원에서 단체로 백신을 맞으러 가게 하고 그런 것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도움을 좀 주셨던 게 산소호흡기 그리고 기초적인 약품들 있잖아요. 항생제라든지 해열제 그런 약품들을 지원해 주시고 한인회에서도 여기 관심 가져주고 물품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상황은 어려웠지만 좀 심적으로는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풀리고 저희가 2022년도에 있을 때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정 법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서서히 다시 일상 속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 시절을 맞게 됐는데 스님들께
선생님께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중에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좀 해방감을 느꼈죠. 아직까지도 뭐 사실 작년에도 저희 다시 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어떤 막연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일상이 시작되면서 학교도 가고 다시 도원들 만나고 일상적으로 했던 공부들을 할 수 있으니까 기뻤고 그리고 또 사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존자님을 언제까지 이렇게 법회장에서 직접 뵐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직접 존자님을 뵙고 그 현장감 있는 법회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안심이 되고 좋았습니다. 두 분 이렇게 그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정말 각별하다 못해 친형제 친자매보다도 더 이렇게 각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 각별한 도반의 관계가 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불교 공부 이전에 이제 신근 스님은 스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로 친 자매, 언니, 친 오빠처럼 정말 아끼시고요. 스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는 친 동생처럼 챙겨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이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스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다가 승단의 선배로서도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가까이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가한 지는 이제 20년 됐지만 20년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기준점을 잘 못 잡을 때 스님이 많이 코치를 해주세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참 공부도 힘들었고 사람 관계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코치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이제 처음에 와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지라고 했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지내면서 지치고 그리고 일상이 그야말로 루틴화가 돼버리고 하면서 처음에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는 시기가 왔을 때마다 이제 퇴굴심이 나죠. 이렇게 힘든 거 정말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말고도 불교 공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님이 상기를 시켜주셨죠. 하다못해 스님을 생각하는 조카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스님을 통해서 많은 뭐 감화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다른 중생들을 생각해봐. 라고 하셨지만 당시에는 스님 일단 내가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때를 쓰긴 했지만 이제 이 수행길에 있어서 도반은 가장 어려울 때마다 이 세세생생 닦아야 되는 삼생을 닦아야 되는 대승 불교 수행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퇴구심이 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잡아주고 끌어주는 포기하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이제 14년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쪽에서 하셔야 될 공부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스님 공부하신 거를 어떻게 회양하고 싶으신지. 한국 불자님들과 그리고 이 티베트 사회 내지는 티베트 불교 중간에서 뭔가 쓰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좀 갈증하고 있는 것들, 한국 사회 내에서 찾지 못하는 해답 같은 것들을 이제 밖에 나와서 다른 불교 문화, 이 티베트 불교 문화에서 해답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쪽 사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또 연결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오실 때 불교 공부를 하다가 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망설이고 그 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하시다가 이제 이쪽 길로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이나 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한 번쯤 그런 길을 고민을 했던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학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떤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성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다면 한 생에 16년쯤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네, 결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쉽지 않고 나는 죽을 각오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막상 정말 이러다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왔을 때 죽는 것보다 좀 편한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막상 그 두 갈림길이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돌리고 교학과 수행이 함께 숨쉬는 공부를 이 시대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감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